안녕하세요. 성장과 기쁨을 함께하는 여왕개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제임스 아서 레이의 조화로운 부라는 책입니다. 제임스 아서 레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크릿의 공동 저자이자 실제 주인공입니다. 이 책 조화로운 부는 피플지가 선정하는 유명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20여 년간 전 세계를 돌며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 및 습관을 연구해왔다. 코치이자 멘토로서 수천 명의 개인과 기관들에게 삶과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조화로운 부를 창출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지금도 넷플릭스에서 소개되고 있는 CNN 다큐멘터리 영화 구루의 탄생과 몰락에서 그의 라이프 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 회사를 성공시키고 끔찍한 위기로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재건한 경험을 직접 한 탓에 그는 이미 정상에 있는 사람들과 정상에 오르려는 사람들, 그리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 삶을 다시 회복하려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독특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책은 라이온 북스에서 지원해 주셨고, 감사하게도 모든 내용을 오픈해 주셨어요. 저자는 조화로운 부를 5개의 큰 기둥으로 설명합니다. 재정적 기둥, 관계적 기둥, 정신적 기둥, 육체적 기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기둥입니다. 이 5가지 기둥에 대해 518쪽의 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를 이루고 싶다면 아마 5개의 기둥이 우리를 지지할 때 풍요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왕개미는 이 책을 읽으면서 5개의 기둥 중에 한 가지 기둥이 아주 많이 결핍된 것을 알고 이 책과 만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이 책 몇 권을 선물했습니다. 작가의 생각을 나누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내용은 챕터를 나누어서 몇 편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개신교 목사를 아버지로 둔 매우 근본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이 책에서 천국에 가려면 세상의 고난을 겪어봐야 한다는 피곤한 잠언 따위는 듣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에 의문을 품고 탐구해왔다. 그 결과 나는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도 영적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았다. 개신교 목사의 18살짜리 아들이 불교와 명상에 관한 책들을 가지고 다닌 것은 아무래도 해괴한 짓이었다. 나의 지식에 대한 탐욕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급기야 무당들, 도사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전 세계 성지들을 여행하기 시작했다. 고대 하와이의 전통적인 지혜인 초자연적인 후나와 잉카 문화에서 힘의 사자로 알려진 메사요크 등에서 유래한 3가지 무속체제의 전승자가 되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나는 미국의 글로벌 통신회사 AT&T의 최고 영업관리자로 5년을 보냈고, AT&T 경영대학원에서 개인 및 비즈니스 성장 전문가로 4년을 보냈다. 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티븐 코비 박사와 함께 일을 했고, 기업가이자 비즈니스 성장 전문가로 13년을 보냈다. 나는 수년 동안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면서도 과학의 신비를 실용적인 용도로 적용하기 위해 노력도 했다. 이 책이야말로 나의 그런 노력의 결실이다. 이 책 조화로운 부는 전 세계의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양쪽에서 추출한 성공 원리를 농축시킨 것이다. 5개의 기둥 중 어느 하나라도 약해지면 전체 구조의 온전한 균형이 한꺼번에 또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튼튼한 기둥이 버티고 있다고 해서 전체 구조를 강화할 수 없으며 약한 기둥들, 즉 소홀히 여겨온 영역들을 돌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5개의 기둥이 항상 똑같이 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당신이 특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느라 하루 10시간을 회사에 보낸다면 같은 양의 시간을 체육관이나 아이들을 돌보며 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니까. 우리는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일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정된 기간에 집중해야 하는 것들과 집중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등 일상생활에서 현실적인 딜레마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배울 것이다. 이 책의 모든 장에 설명하는 조화에 집중하다 보면 각각의 기둥 간의 조화가 현저히 향상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선택의 갈림길에서 언제 어떤 기둥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능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제1장 재정적 기둥. 우리는 돈에 대한 제한적 믿음의 대부분을 어린 시절에 배운다. 나는 8살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쉬우니라 라는 설교를 들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이 들어 뒤늦게 역사, 세계 종교, 형이상학, 금융 시스템의 세계 등에 관해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쉬운이라는 성경 구절에서 나는 천국이란 단어가 확장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우라노스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알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을 때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과 겨자씨의 빠른 번식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떠올랐다. 빵이 구워질 때 부풀어 올라 팽창한다거나 작은 겨자씨가 바람에 날려 널리 퍼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천국이란 의식의 확장과 성장, 우리 모습의 발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실제 어느 장소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는 천국을 우리 안에 그리고 가까이에 있다고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천국을 구름 위의 콘도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팽창하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알고 보니 바늘기는 우리의 낙타가 예루살렘이라는 옛 도시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문이었다. 상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낙타 한 마리가 운반할 수 있는 만큼의 물건만 가지고 올 수 있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문은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만 겨우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 작았다. 이제 좀 알 것 같지 않은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하기가 더 쉽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낙타 안장에 도자기, 암압포, 보석으로 가득 찬 진보다리들을 싣고 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이 구절은 우리가 물질이나 돈과의 사랑에 빠지기가 얼마나 쉽고 유혹적인지에 대한 은유이다. 우리가 물질이나 돈과 사랑에 빠지면 대개 우리의 확장과 성장은 중단된다. 돈이 가져다주는 모든 외부적인 것, 즉 물질, 권력, 명성, 업적과 같은 것에 유혹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은 낡은 사고방식이다. 이제 낙타의 신화 같은 거짓 이야기가 당신을 지배하게 하지 마라. 돈은 영적 도구다. 나는 엄청난 물질적 부를 누리며 살다가 거의 빈털터리로 전락하는 극과 극의 삶을 살았다. 그것은 마치
돈에 대한 부모님의 가르침과 내 생각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실전 테스트를 한 것처럼 보인다. 결론이 뭐냐고? 내가 내내 옳았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위대하게 잘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겸손하고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다룰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나는 이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오히려 더욱더 부유해지는 것이 우리의 길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극과 극의 삶을 살면서 나는 우리가 성장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극과 극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미국의 한 민간은행이 2000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3,800만 달러, 우리 돈 430억 원 이상의 부를 소유한 미국인들의 64%가 여전히 재정적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 성취감, 안정감은 우리 내면에서 나온다. 그러나 돈은 우리 삶을 더 편안하게 해주고 더 많은 선택권을 준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삶의 다른 영역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일정량의 돈은 필요하다. 이 기둥 얘기를 시작할 때 당신의 의식을 확장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1년에 10만 달러를 벌려면 1년에 1만 달러를 버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더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우리 중 더 나은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조물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하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더 크게 행동하고 우주와 그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더 크게 이야기해야 한다. 1년에 10만 달러를 벌려면 1년에 1만 달러를 버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양자 물리학의 놀라운 효과. 당신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물리학을 조금 배워라. 양자 물리학이라는 물리학의 한 특정 분야가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한다면 부를 끌어들이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물질적 부를 창출하기 위해 굳이 양자 물리학을 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인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도움이 된다. 양자 물리학의 결론은 이것이다. 현대 과학에서부터 전통적인 영적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대한 정신들은 한결같이 모든 물리적 유형적인 것들은 비물리적이고 무형적인 영적 영역에서 나온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돈을 포함한 모든 것이 에너지다. 우리는 우주의 진동 속에서 산다. 빈 곳으로 보이는 곳에 무한한 에너지가 자리 잡고 있다. 당신이 원하는 돈, 당신이 원하는 관계, 포르쉐에서 소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양자 물리학자들이 0점장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나온다. 1913년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오토 스턴이 처음 제안한 0점장은 과학에서 여러 가지 이름, 즉 아원자장, 양자 홀로그램 또는 충만이란 이름의 플래넘이라고도 불린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모든 것의 근원인 신이라고 부르는데 일부 용감한 학자들은 0점장을 신의 마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뭐라고 부르든 그 의미에는 별 차이가 없다. 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를 젖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이름이든 당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이름을 선택하면 된다. 고체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99.999%의 빛 또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에서부터 자동차, 입고 있는 옷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0점장에 응축된 안정적인 빛에 지나지 않는다. 양자 물리학자도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돈, 인연, 신체, 지성 등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99.999%가 빛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빛 또는 에너지는 진동한다는 것이다. 빛 또는 에너지는 공명 또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열쇠다. 당신 자신을 몸뚱이에 갇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당신은 더 큰 에너지장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에너지장이며 당신의 에너지장은 계속 진동하고 있다. 셋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이 낮은 에너지를 지닌 그릇이라면 결코 높은 에너지 진동을 끌어당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0점장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유한한 것에서부터 무한한 것까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상호 연결한다. 지금 당장 주위를 둘러보라. 농담이 아니다. 실제로 해보라. 당신 주위의 빈 곳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품고 있다. 당신은 그 끝없이 무한한 곳에서 창조되었으며 그것은 또한 바로 현재의 당신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는 지금도 당신 주위의 0점장에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이해했는가? 일부 과학자들은 0점장 1세제곱미터 안에는 지구상의 모든 바닷물을 끓일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당신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동일한 에너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신은 아직도 에너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가? 커피 없이는 아침에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천만에, 당신은 이 0점장에서 왔다. 당신 자체가 에너지다. 당신이 어떤 영역에서든 새로운 결과를 얻고 싶다면 당신은 이미 준비돼 있다. 이제 그것과 조화를 이루기만 하면 된다. 그 점을 깊이 숙고하라. 이 책은 궁극적으로 당신이 지닌 무한한 창조력을 상기시켜주고 당신이 돈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과 같은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인생은 영원히 팽창하고 있다.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잘못된 믿음을 고수하거나 새로운 관점에 마음을 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모두 당신 자신의 개인적 확장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열린 마음과 개척 정신은 최첨단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다. 생각해보라.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음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던 시대에 세상 끝에서 떨어지지 않고 한 바퀴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여왕의 환심을 사 큰 부자가 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것은 서로에게 윈윈이었다. 콜럼버스는 세계의 가치를 제공했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위대한 모험을 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큰 부도 거머쥐었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그저 안이한 삶을 살면서도 부를 챙기지 못했다. 평범한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낸 적은 없다. 당신이 잘못된 생각과
낡은 정보를 버리지 못한다면 남들이 무한한 앞날을 품는 동안 여전히 지구는 평평한 땅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 사이에 남겨질 위험이 크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가치를 더할 기회를 얻지도 못할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이 법칙은 진동이 같으면 서로를 끌어당기고 진동이 다르면 서로 밀어낸다는 간단한 법칙이다. 당신이 빈곤과 결핍이라는 진동파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면 당신은 삶에 결코 번영을 끌어들이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당신이 가려는 목표, 가령 20만 달러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면, 즉 끊임없이 그 목표를 생각하고 느끼고 그 목표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 생각, 느낌, 행동이 서로를 강화하면서 돈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다. 반대로 당신이 20만 달러를 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카드 청구서를 걱정하고 친구들에게 쪼들리는 얘기만 하고 항상 스스로를 불쌍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런 생각과 행동들이 서로를 취소할 뿐 아니라 우주도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뿐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느 쪽이든 당신 예언대로 될 것이다. 당신이 진짜 목표했던 20만 달러를 버느냐, 못 버느냐는 당신이 선택하기에 달렸다. 당신이 쪼들린다고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행동하는 일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로부터 오는 품질 높은 메아리 파동을 취소시키는 제한 파동을 내보내고 있다. 당신이 미래를 끌어당기는 높은 수준의 진동적 열망을 갖기만 한다면 당신은 미래를 창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미래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것에 맞춰 조화를 이루기만 하면 된다. 미래는 이미 여기 와 있다. 당신이 선택한 우주에서 당신은 이미 빛나는 별이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다면 당신은 내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 미래와 조화를 이루면서 당신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미래를 토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라. 열망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을 찾아보면 별이나 천체의 라는 의미로 번역된다.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높은 자아가 당신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창조주는 당신이 세상의 물질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하라. 당신의 창조주는 또 당신이 어떤 특정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당신의 창조주는 당신이 그런 물질을 갖기에 또는 그런 일들을 하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창조주는 당신이 계속 성장해서 빛나는 별이 되기를 원하신다. 백만장자가 되기로 하여라.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의 문제다. 단언컨대 당신이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열망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올바른 열망은 탐욕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당신이 더 높은 수준의 성취로 올라가도록 요구하고 자극하고 도전하는 당신의 높은 자아의 표현이다. 많은 사람은 성공이 우연이나 운의 결과라고 믿는다. 당연히 틀렸다. 재정적 부를 창출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당신이 기꺼이 자신을 확장하고 모든 괴로움과 싸우고
위험을 감수하고 방대하게 행동하고 세세한 사항들까지 모두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을 하려면 끈기와 책임감이 필요한데 모든 사람이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돈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엄청난 용기도 필요하다. 당신의 마음이 하지만 도대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라고 하면 지혜와 용기는 이렇게 말한다. 어디서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종일 엉뚱한 생각을 하며 앉아있기만 하면 돈이 저절로 생긴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우주에 있다는 것을 자신과 우주에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한 과감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당신은 모든 옵션 중에서 당신의 특정 제한 파동을 선택했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 파동을 타고 있다. 부는 용감한 사람의 편이다. 성공은 장밋빛만이 아니다. 인생도 그렇다. 받아들여라. 하지만 가난은 더 지저분하다. 만일 당신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적당한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백만장자는 꿈도 꾸지 못한다. 그러니 진지하게 생각하고 지금 목표를 바꿔라.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다. 결과는 생각의 반영이다. 더 크게 되는 과정에서 당신은 혼돈과 질서의 경계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심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 연구로 증명되었다. 나 역시 그런 모험적 삶을 아주 좋아한다. 나는 최근에 캘리포니아 와인 고장을 여행하면서 와인 제조 과정에서 포도에 의도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흥미를 느꼈다. 농부들은 포도를 키우면서 그늘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햇볕을 충분하게 쬐게 하지만 포도에 많은 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포도에 의도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다. 농부는 포도를 생존과 죽음의 경계선에 놓이게 한다. 그런 역경에서 살아남은 포도만이 최고의 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유가 함축되어 있다. 최고의 결과를 창출하려면 안이한 삶을 바라지 마라. 가장 비싼 최고급 와인이 최대의 역경을 견디고 살아남은 포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이 지탱할 수 있는 역경에 비례해 성장할 것이다. 성장할 준비가 되었는가? 성장은 당신의 본성이다. 사실 그것은 우주의 본성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나아지기를 목 놓아 기다리다 죽게 될 것이다. 현재의 일들에 감사하는 것과 안일함의 죽음 속에 갇혀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나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성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통과 기쁨을 모두 만난다는 것이다. 한 친구가 내게 물었다. 자네도 운이 나빴던 때가 있었나? 나는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내 사전에 나쁜 운이란 없다네. 어려움은 삶과 성장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게도 어려운 때가 있긴 했지만 나는 그것을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지. 그런 어려움이 삶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니까 말일세. 자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을 축복 아니면 저주라는 이원론적 시각으로 본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기회로 여긴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능력을 더 키워준다는 것을 알고 항상 노력의 보상에 주목한다. 힘든 고통은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이 곧 돈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 당신은 그만큼 더 성장해야 한다.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열망만이 당신을 성장하게 한다. 성장은 내면의 일이다. 당신의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서의 성장이 시작되면 결과는 외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내부에서 성장이 시작되면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하도록 당신을 이끈다. 당신의 목표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 목표가 궁극적으로 당신의 삶에서 결과가 되어 나타난다. 당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합법적이고 가치 있을 때 당신을 더욱 분발시킨다는 점을 명심하라. 크고 대담한 목표를 가지면 당신은 크고 대담한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이 추구하는 성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모든 생각과 말로 구체화하라. 당신이 그것을 발산하지 않으면 우주는 그 그릇에 에너지를 부어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결정은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운명을 지배하는 방법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신이 더 큰 목표를 가질수록 더 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신의 열망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당신에게 올 것이라는 점을 믿어라. 당신은 현재형인가 미래형인가? 현재형 사람들은 TV, 섹스, 음식, 게으름 같은 현재 즐거운 활동에 정신이 팔려 많은 시간을 보낸다. 반면 미래형 사람들은 미래의 즐거운 결과를 지향하며 현재에는 그다지 재미없는 활동에 참여한다. 그들은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고 오랜 시간 늦게까지 일하고 좋은 책을 읽고 자기계발 행사에 참석하고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일을 마무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불편한 것들과 편해지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한다. 현재형 인간인지 미래형 인간인지 평가할 때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당신이 끌어당길 미래의 일에 대해 미래의 대가를 치르고 목적을 향해 앞으로 나갈 용의가 있다면 당신의 나날은 좋은 일로 가득 찰 것이다. 물론 당신은 변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현재형이라면 당장은 손에 잡히는 행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조화와 기쁨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미래형 인간들은 무엇이든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여정에서 부를 찾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부를 가져다 주리라는 것을 잘 안다. 그들은 시간을 존중하며 성공이 잉태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존중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혹독한 훈련의 길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내면의 보상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결국 미래형 인간들의 얼굴에는 평화와 기쁨이 반짝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강력한 보상이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성공은 대담함의 소산이다. 벤저민 디즈레일리. 성장 욕구는 충만함에서 온다. 내 삶이 충만하고 웅장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표현해야 하며 나는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의 본보기이며 다른 사람에게 인간으로서 그들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본보기다. 내 컵이 넘치도록 가득 차서 나는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장 욕구는 정말 우아한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둘 다 매우 활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결핍 욕구는 조화롭지 못한 상태이고 성장 욕구는 조화로운 상태이다. 대학 학위는 중요할까? 당신이 높은 대학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면 분명 크게 부유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극복해야 할 다른 과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그동안 믿어온 사회 제도를 극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학을 나왔든 그렇지 않든 우리 앞에는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어느 쪽이든 평생 배움을 피할 길은 없다.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언제든 책 5권을 읽고 있고 총명한 사람을 쫓아다니며 끊임없이 질문을 해댄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날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배우는 방법은 대개 성공하는 방법과 일치한다. 빠르게 팽창하는 우주에서는 낡은 방식으로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마라. 모든 것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진동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활기찬 우주에서는 진동이 매우 중요하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진동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부에 대한 당신의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내 목표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사실로 굳어진 끈질기고 골문 생각들을 깨트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능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랐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성공은 내면의 문제다. 자신의 성공, 부, 성취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나란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일을 통해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일을 통해 겨우 먹고 산다고 해보자. 그들은 현실 세계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 제임스, 당신과 일주일만 같이 있으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이 나와 일주일을 보낸다면 내가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화 회의를 하고 모든 사업 문제를 처리하고 변호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점심 먹고 운동하고 어딘가에 틀어박혀 명상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획기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차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재정적인 부를 어느 정도 달성하면 당신의 영적 능력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삶에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신성한 장소를 방문하고 그에 대한 책을 읽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세상이 제공하는 아름다움도 맛볼 수 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시간과 돈의 혜택이 없다면 경험하기 어렵다. 영적 성장에서 영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다. 바로 의식의 완전한 표현과 확장이다. 이는 올바른 에너지와 정보에 몰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이 책을 통해 새로워진 당신을 세상과 공유하면서 끊임없는 성장을 하고 당신만의 고요한 정체성을 찾고 조화로운 부의 삶을 살겠다는 목적을 품길 바란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가시적인 물리적 목표, 즉 새 자동차, 집, 컴퓨터 같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당신을 실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정말 당신을 자극하는 것은 뜻을 펼쳐 표현하고 싶어하는 당신 내면의 영적인 목표다. 그런 내면의 영적 목적이 있어야만 자신의 의지를 창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높은 자아와 우주는 모두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그것을 믿어라. 목표는 반드시 기록한다. 목표를 실현하는 일은 먼저 그 목표를 적어서 당신의 의지를 구체화하고 목표를 성취하도록 힘을 주는 에너지를 영점장에서 동원함으로써 시작된다. 목표는 셀 수 있어야 한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의 마음이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된다. 예를 들어 나는 돈을 더 벌고 싶고 일도 덜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돈과 덜 일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반면 나는 앞으로 21일 안에 아이들과 디즈니랜드에 갈 것이다. 또는 나는 내 시간당 임금을 $10 더 올리고 앞으로 2주 안에 하루 일하는 시간을 1시간 줄일 것이다 라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는다면 그 목표는 구체적이어서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만큼 좋은 때는 없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라.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것이다. 디즈니랜드에서 카누를 타며 나와 아이들이 흠뻑 젖는다. 이처럼 놀라운 날을 보낼 수 있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나는 몸무게를 4.5kg 줄이고 싶다는 목표는 나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57kg의 몸무게를 달성했다. 95 사이즈 청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되어 아주 행복하다 라고 써라. 당신의 목표를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현재 시제를 써라. 마치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목표를 쓸 때 나는 무엇에 아주 행복하고 감사하다 라는 식으로 시작하라. 예를 들어 이번 달에 $5,000를 더 벌어서 아주 기쁘고 감사하다. 나는 내가 사는 도시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도우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열게 돼 아주 기쁘고 감사하다. 내 아내와 나는 머리를 휘날리며 새 벤츠 오픈카를 타는 것이 아주 즐겁다. 다시 아이가 된 기분이다. 행복, 흥분, 사랑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아주 중요한 감정적 요소를 끌어당기게 된다.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다. 또 동기를 부여하는 관문이기도 하다. 가장 강력한 창조적 감정 중 하나가 감사다.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고마워 더 보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일이 일어난 후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미리 감사한다. 당신의 목표를 그저 얻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신나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라. 적극적으로 전력을 다하는 것과 소심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목표를 큰 소리로 읽는 것이다. 당신의 목소리에 열정이 없다면 그것을 즉각 알 수 있다. 목소리는 속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서 당신을 성장하게 만들고 강력하고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목표를 세워라. 우리의 정신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투자하지 않는다. 목표는 높게 세우되 현실적이어야 한다. 새로운 삶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줄 만큼 높은 목표를 세워라. 하지만 달성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도전이 필요하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당신의 무의식이 가장 수용적일 때 일어나기 전에 당신의 목적을 그려보라. 당신이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의 무의식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의식이 당신의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당신은 일어나서 그에 대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Critical 6. 날마다 시작할 때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6가지 일을 적어보세요. 그 전날 저녁에 하면 더 좋고요. 지금 당장 내일의 목표를 위해 그렇게 해보세요. 1번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2번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 제일 먼저 1번 항목의 일을 시작하세요. 1번 항목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2번 항목으로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번호에 따라 계속 하십시오. 그날이 다 끝날 때까지 전체 목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다음 날로 계속 이어집니다. 5번과 6번을 다 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자동으로 다음 날이 1번과 2번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법칙을 원하는 대로 써보시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대금을 치러주세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5,000달러가 적힌 수표를 우편으로 받았다. 이 방법은 20세기 세계 최대 철강 및 조선회사인 베들레헴 철강의 사장 찰스 스왑의 크리티컬 6라는 방법입니다. 그 후로 많은 성공 기업가가 이 기술을 사용해 성공했다고 합니다. 크리티컬 6를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 용기와 전념을 기울여 그 약속을 지켜라. 그날 다 끝내지 못한 일은 다음 날 목록의 맨 위에 올려놓는다. 유일한 예외는 다음 날에 더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뿐이다. 당신은 오래된 것이 익숙하고 편하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단절하라. 과거는 당신의 미래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당신의 현재조차도 거짓말을 한다. 당신의 현재를 보고 미래를 판단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당신의 목표를 바꾸지 마라. 목표를 다듬고 명확히 하고 개선하라. 목표를 밝히고 그 목표에 대한 당신의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지도록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을 하라. 자신이 뿌린 씨앗에 끊임없이 물을 주는 헌신적인 정원사가 되어라. 목표 카드. 튼튼한 색인 카드 한 벌을 사서 지갑이나 주머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자르라. 매일 아침 카드 한 면에 당신의 주요 목표를 적는다. 마음속에서 상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마음속의 상상을 가시화하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시각화하라. 나는 6년 동안 레리 킹 라이브와 오프라 쇼의 게스트가 되는 것을 상상해왔다. 마치 이미 그곳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나는 레리가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지켜보고 마치 그가 내게 질문하고 내 대답을 기다리며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의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곤 했다. 나는 오프라 쇼의 소파에 앉아 웃으며 그녀와 교감하는 걸 상상했다. 어떻게 되었을까? 2006년 11월 레리 킹의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고 나는 그의 쇼에 2번이나 출연했다. 그는 전화를 건 사람이나 청중 중의 누군가를 통해 질문을 던졌고 나는 내가 이미 마음속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대답했다. 오프라 쇼에도 2번 출연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웃었고 내가 시각화 훈련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녀의 소파에서 멋진 순간들을 공유했다. 자연스럽게 달성했든 의식적으로 훈련을 통해 달성했든
목적을 달성한 모든 사람은 시각화 훈련을 사용했으며 이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무의식은 행동을 유발하는데 무의식은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과 물리적 차원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요점은 당신의 생각과 느낌이 그 대상을 현실로 만든다는 것이다. 주말에 숙제를 내주겠다.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쓰겠다고 생각하면서 멋진 가게로 들어가라. 3,000달러짜리 아르마니 슈트를 입어보라. 지금 그것을 살 돈이 있다고 상상하라. 단지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기만 하면 된다. 시각화하고 상상함으로써 당신의 에너지를 북돋아 줄 것이다. 여러 개의 수입원을 만들어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라. 예를 들어 당신이 교사라면 가르치는 일 외에 책을 쓸 수도 있다. 마사지 치료사나 미용사라면 크림, 오일, 로션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사업가라면 코치 프로그램을 테이프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정원사라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종자를 팔 수도 있다. 요리사라면 기존과 다른 파스타 소스나 레시피 카드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자신이 팔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더 크고 더 좋은 질문들을 해보라. 내가 직접 매달리지 않고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만의 서비스와 가치를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지 자문해보라. 그런 질문에 초점을 맞춰보면 답이 보일 것이다. 세상을 넓게 내다보라.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가르치는 많은 다른 것들처럼 이것도 보통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당신에게 보통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억하라. 평범한 사람은 역사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감사하라. 감사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현재의 일에 감사하는 것과 미래의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꿈을 미리 받기를 기대한다.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목표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 진동하는 우주는 더 많은 것을 주문한다. 당신의 열망에 대해 그 열망이 당신이 성장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 매일 6개의 행동 항목을 쓸 때도 그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감사하라. 마침내 이루어졌다. 이젠 베풀어라. 우리는 버는 것으로 생계를 꾸려가지만 삶의 의미는 베품에서 나온다. 윈스턴 처칠. 인생은 부메랑과 같다. 베풀면 그만큼 받게 될 것이다. 인과응보의 법칙, 즉 업보, 카르마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베푼 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다.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이제 좀 알겠는가? 돈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기둥에도 계속 에너지를 넣어 주어야 한다. 어떤 기둥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베푸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네, 지금까지 재정적 기둥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하시고 두 번째 기둥, 관계적 기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왕개미였습니다.